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9월 달이네요. 9월 1일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랑 금리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제가 내년에 원래 일부는 현금화를 하려고 했어요. 비트코인 팔고. 근데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 이유 말고도 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하고 단타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불매 신화를 지금 다 겪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부러워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아파트 샀으면 지금 많이 차익을 봤을 텐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 선배님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아파트 사서는 손해를 안 본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알고 있죠. 예,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살려고 했을 때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 그 강남 대장주 아파트 가격 추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2006년에 도곡 타워팰리스가 13억 정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15억 라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12년부터 14년까지 한 15억인데 지금은 31억이니까 지금이 아니라 19년도네요. 그러니까 19년도에 31억이면 한 7년 사이에 그냥 넉넉 잡아서 10년 사이에 두 배가 뛴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15억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5억이면 뭐 은퇴를 생각할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파트만으로 이런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그 뒤늦게 들어오는 진입자분들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대출로 이제 돈을 풀면서 계속 그 가격 펌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정화폐 시스템 내에서는 물론 이게 진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가격은 명목상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나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트는 안 망해요, 절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 한 가지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금리를 계속 저금리로 유지하는 한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의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게 아파트만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게 금리를 계속 낮게 가져가면 돈을 계속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재명도 저기 뭐 25만 원씩 준다 뭐 그거 한다고 했다 안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 지갑으로 돈을 꽂아주면 받을 때는 우리가 받는 것 같지만 어차피 그거 다 돈을 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에 다 반영돼서 또이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색은 이제 제가 이재명이라고 콕 집어 얘기했지만 뭐 다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깐 또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예. 그 트럼프가 저번에 올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말이 여기 비트코이너들은 다 IQ가 높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왔다. 근데 내가 있었을 때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권이 올라와서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쟤네 바이든이 얼마나 못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진짜 비트코인들을 뭐 진짜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비트코인을 깨달았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좀 그냥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약간 깨우침이 있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알아봤을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정치인들이 누가 정권을 잡든 다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그 백날 그 트럼프가 그 바이든을 그렇게 공격을 해봤자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정권을 잡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를 저희는 비트코이너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올해 마트에 갔을 때 백값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하나 두 개 있는데 2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가 만 원이에요. 배 하나가. 사과도 사과도 두 개에 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올해 거예요. 올해 좀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하나에 5천 원이 5천 원이라서, 아, 이거 돈 없는 사람은 진짜 과일도 못 사 먹고, 이게 뭔가 제가 자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자두는 잘 안 사 먹어서, 과일은 잘 안 사 먹어서. 근데 이 양이 되게 작아 보였어요. 근데 2만 원 써져 있길래, 아, 진짜 물가 많이 올랐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화폐 공급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면 명목상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수요가 더 많은 자산들은 명목상 올라가는 것 플러스 실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좀 이제 시급하는 것 같아요. 정치나 이렇게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을 적어도 지금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펌핑 시킬 생각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고 했거든요. 자본시장 쪽을 활성화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3.5%를 10일 연속인가 하여튼 동결을 했잖아요. 미국은 5.5%고. 사실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진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해도 미국보다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은 외국 투자 자본들은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은행만 예금을 해도 미국이 더 좋은데 달러로 주고 우리나라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5.5%면 저희가 한 뭐 7%든 6.5%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3.5%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금리를 못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좀 혼란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좀 금리를 안 올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부 입장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에 지금 막 어떻게 거품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걸 잡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당연히 그 부동산의 대출이 적게 나가고 대출 나갔던 것도 상환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가격이 진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좀 하려고 사인을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인을 줬는데 이제 은행에서 사인을 받고 대출 금리를 올렸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 이거 니네들 왜 금리 올려 하고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되게 오락가락한 게 뭐 50년 만기 대출인가 그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30년 만기가 최장 만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30년으로도 엄두가 안 나니까 50년까지 해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우스갯소리로, 야, 40세 아파트 사면은 90세까지 아파트 원금하고 이제 갚아야 되는 거냐? 막 그런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50년 만기로 이렇게 늘려주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부동산 가격 부양을 하라는 신호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게 막 여론의 문매를 막거나 그러면은 또 막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뭐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면서 또 은행들한테
엇박자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헷갈리고 막 정부도 헷갈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키면 당연히 사회 혼란도 생기고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뭐 정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정권에 대한 지지나 뭐 그 정부 정책 관리자로서의 욕은 먹기 싫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안정화시키거나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을 봤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발을 빼고 또 간 봤다가 또 아닌 것 같아서 발 빼고 이런 형국인데 이게 정말 그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이게 자산을 거품없이 그 가져가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가를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별다른 방향성을 정하지 않는 한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어저께 그 일본 버블 경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봤는데 아 이게 정부에서 진짜 한순간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정부에서 한번 그렇게 의지를 잡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년에 원래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여력이 되면 저도 이제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건데 꼭 부동산 살 금액이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언제 어떻게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지 모르니까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의료 대란으로 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댓글에 막 그런 게 많아요. 뭐 코인 투자해서 뭐 이제 파산 신청하신 분들이나 그런 영상에 뭐 대출을 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해주느냐, 뭐 아파트 그 부동산 대출도 마찬가지죠. 모든 대출이 왜 대출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해주느냐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마냥 그 은행이나 뭐 개인의 문제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그건 네가 나빠 하는 그 정도의 그냥 비판밖에 안 되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이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이자 시스템이 있는 한 대출을 계속 무한정 해줘야 돼요. 무한정 해줘야 되는데 무한정 해주다 보면은 그 어떤 가격 버블이나 아니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그 굉장히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나 어떤 버블이 꺼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오면 금리 인상하면서 다시 돈을 걷어 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계속 나갔던 사람들 중에 약한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이 시스템이 굴러가려고 하면 대출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대출 해주면 안 되는데 이 아파트 사는데 대출을 이만큼 해주면 안 되는데가 계속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굴러가는 이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의 법정화폐 시스템 내에서는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은행이나 아니면 대출자를 비난해서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런 설명도 드리는 거죠. 이제 이 영상을 그 한번 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재밌었던 점이 우태민 선생님이 내년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그 전까지는 반감기라는 이 고유의 하나의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 차트가 그려졌던 건데 이게 이제 뭐 ETF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주류화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반감기의 영향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금리라는 거시경제적인 어떤 그런 변동에 좌우되는 거 아니냐. 그 포인트가 이제 내년에는 좀 볼만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인트가 저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반감기 사이클로 보면,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항상 이렇게 고점을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반감기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시 고점을 찍고, 여기 이제 고점 찍은 게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이 꺼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이제 반감기 사이클인데, 이게 ETF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금리 영향력이 더 커지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원래는 꺼져야 되는데 그냥 뚫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화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면 이제 내년에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 주식, 부동산 다 오를 거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금리 한다고 이제 발표하는 순간에는 그게 뭐 경기 침체의 신호인가 하고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5년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데 26년 말경에 이게 금리가 계속 낮은 추세로 있거나 금리를 내리는 추세를 유지하면 그냥 금리 빨로 그냥 계속 뚫고 자산 가격으로 펌핑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관측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다시 살려고 했는데 제 그 어떤 예상이 가격은 대중 심리로 움직인다는 제 그 전제가 잘 틀리면 이제 저는 어, 더 비싼 값에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스윙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좀 길게 잡아서 투자하는 거. 내년 고점에 뭐 고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고점에 비트코인을 다 팔고 여기 26년 4분기부터 다시 재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가 5.5%이기 때문에 이거 MMF인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떤 현금성 자산인가 봐요. 그래서 이자를 5.5% 주는데 굳이 그 돈을 빼서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많은 돈이 묶여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게 아까 그 관전 포인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여기 제가 잠깐 뭐 맛을 좀 맛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첨가를 하면 이 표본 자체는 적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네이버 고래돈 공부라는 카페를 가니까 신기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연세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3월에 이제 저처럼 많이 사가지고 물리신 거죠. 그래갖고 마이너스 7천, 뭐 마이너스 5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옛날 같으면 손절을 하셨을 만한데 손절을 안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유튜브나 이제 책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그 그 내용들이 너무 퀄리티도 좋아졌고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접점이 이제 마련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손절치고 특히 현물 매매에 있어서는 손절치고 그거를 판매할 분들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 자금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장기적인 금액 성격 자체가 장기 투자 금액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의외로 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그 일본 버블이 꺼지는 그 영상 제가 봤던 건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 경쟁을 벌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저렇게 대출 경쟁을 벌이게 됐냐면 일본이 한때 좀 잘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계속 수출을 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럽잖아요. 뭔가 일본이 계속 이득을 보는 게.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해서 엔화 가치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워크맨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에 수출되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엔화 가치를 올리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만 원에 미국에 납품을 이제 수출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이 플라자에 비해서 미국이 제일 힘이 세니까 야, 니네 엔화 가치 너무 떨어져 있다. 좀 올려야 되겠어. 하니까 이제 올렸죠. 그러면 일본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잖아요. 왜냐면 수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영업 이익성 타격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일본에서는 금리를 내렸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계속 경쟁하니까 부동산 펌핑이 일어났던 건데 이제 여기서 그 쭉 보면 어느 한순간에 여기 이 영상에서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일본 정부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뭐 일본의 버블 경제를 추억하는 뭐 어떤 영화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과거로 이렇게 가나 봐요. 시간 여행을 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랑 얘기하는데 여자가 이제 미래를 아니까 남자한테 어디 은행 너 가려고 하는 은행 망한다 하니까 남자가 야, 은행이 망할 리가 없잖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IMF 터지면서 생각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좋은 은행 이런 데 다 망했죠. 은행이 망했어요. 은행은 웬만해서는 안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을 금리 인상하면서 쪼이면 이런 그 부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뭐 부동산에 있는 돈을 자본시장 쪽으로 끌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정치인들은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이렇게 펼쳐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본인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은 일본처럼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현금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일부 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려고 하고요.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다른 내용인데 저도 이제 산물이나 단타는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사기만 하거든요. 사에서 계속 적립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로 이제 좀 일부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뭐 다 큰 성인들이 뭐 미성년자가 하는 걸면 모르겠지만 성인들이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선물 거래하고 단타 거래하는 거는 자유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나 뭐 정부나 하라 마라 할 그런 건덕지는 없어요. 그런 권한도 없죠. 본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그게 돈 버는 방식이라고 알고 실제로 돈을 벌면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돈 벌기가 어려운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한두 번 해서 돈 버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유튜브 보니까 뭐 큰 수의 법칙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을 계속 하다 보면 카지노가 승률이 51%, 뭐 그 고객들이 49%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게임이. 그래서 그 게임을 한두 번은 내가 딸 수 있겠지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내가 돈을 잃게 되어 있다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 단타를 하시면 정말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잘 버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몇 번을 해보셨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뭔가 만약에 선물 단타하는 분들의 말대로 아니면 비트코인을 좀 폄하하시는 분들 말대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의 단순한 그런 도박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 패를 감추고 상대 패를 내가 봐야 이길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래소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시타델 증권 이런 데 보면 여러분의 패를 보고 있다고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바이낸스도 제가 트위터에서 본 것 같은데
창펑자오가 자전거를 했다고 인정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자전거래라고 하면 자기들이 그 임의로 없는 거래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펌핑 시킨다는 거거든요. 좋게 얘기해서는 뭐 시장 활성화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데, 이 업비트도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그 자전거래 했다고 했어요. 이거 사실이고, 근데 무죄에 났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 법이 없었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시타델도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알고리즘 매매로 이제 시장가를 이렇게 허위로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렇게 호가창을 이렇게 비우나 봐요. 비운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높은 가격에 이제 호가를 냈다가 다시 취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당 이익을 봤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징금 매겼는데, 시타델은 그거 범법 아니다, 정당한 행위로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뭐 이런 거 호가묘기 주문 이런 거 말고, 제가 언뜻 듣기로는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시타델 증권이나 뭐 비슷한 증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관들은 그 컴퓨터로 개인들이 이렇게 주문 넣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바로 그 컴퓨터가 주문을 다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넣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찾아보진 않는데,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들 말대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이 도박장에 와서 여러분 말대로 도박을 하는 거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매패를 안 까고 하는 도박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 거래소나 그 증권사한테 여러분 패를 다 보여주면서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 계속 그 행위를 해서는 있는 돈을 다 까먹기 십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성인이시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댓글이, 아니 왜 젊은 사람들 코인 한다는데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회생하고 파산하면은 이거 다 내 세금으로 걔네들 도박하는데 돈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면서 댓글을 또 다시는데, 맞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또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기업들을 회생은 왜 기업들 회생하는 건 뭐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거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 기업들도 뭐 엄한 데다가 막 이상한 데다 투자하거나 부실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본인들이 말아먹으면은 그냥 말아먹는 거지. 그거는 왜 또 세금 투자해서 세금 투입해가지고 살려주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같이 균형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출을 해주는 것도 계속 일어나고, 대출을 해줬다가 파산되면은 뭐 기업들도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살려주거나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왜 저기 은행권에서 맨날 성과금 잔치하고 뭐 증권사 성과금 잔치하는 애들 무너지면 또 살려주고, 나는 이렇게 사과 하나에 5천 원, 배 하나에 만 원 이렇게 사 먹고 있는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위험이나 이런 불합리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